현대시 정지용의 불사조야. 불사조. 불사조는 죽지 않는 새가 불사조잖아. 피닉스라고 하는. 이 작품은 있잖아,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인간의 근원적 비애에 대해서. 여기는 그 인간은 태생적으로 비애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비애라는 건 슬픔을 말하는 거야. 그런 걸 탐구한 시다. 탐구. 인간의 비애에 대한 탐구시다. 자, 그래서 여기 중간중간에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뜻인지 확인하면서 넘어갈게. 자, 비애는 슬픔인데 이걸 너라 그랬어. 사람도 아닌 애를 사람처럼 표현했지, 그지? 동시에 비애 너는 이렇게 하니까 너가 청자가 되는 거야. 청자, 듣는 사람. 비애를 보고 너라고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느낌표가 등장하면, 여기 느낌표가 등장하는데 이 느낌표는 우리가 보통 영탄법이라고 하는 거지. 느낌을 얘기하는 거니까 영탄법. 비애 이렇게 얘기했는데 느낌표라. 청자로 설정하고선 비애를, 청자를 설정했다는 건, 비애라는 건 원래 슬픔인데 추상적인 거잖아. 너라는 건 사랑을 얘기하는 거니까 더 구체적으로, 더 친근하게 표현한 거야. 비애는 원래 멀리 있는 건데, 잘 모르는 건데 너라고 얘기하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처럼 얘기했다. 친근한 존재임을 이야기할 수 있다. 모양할 수도 없도다. 너는 모양이라는 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모양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비애라는 것은 슬픔의 감정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비애다라고 얘기한 거야. 너는 나의 가장 안에서 살았도다. 결국 뭐야? 인간은 근원적으로 비애라는 감정을 저 깊숙이, 마음 깊숙이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내면 깊숙이에 자리 잡은 게 뭐라고? 비애라고 얘기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너는 무엇이다. 박힌 화살이고 날지 않는 새다. 이게 다 비애를 말하고 있는 거야. 박힌 화살, 박혔어. 화살이 저 끝에 우리 몸속에 깊숙이 박힌 화살. 날지 않는 새. 나는 새라면 비애가 날아가서 없어질 텐데 우리 몸속에 내면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야. 아주 깊숙이 박힌 채로. 그걸 박힌 화살, 날지 않는 새라고 비유하고 있는 거지. 우리 내면에 딱 고정돼서 깊이 박혀 있는 게 바로 비애라는 감정이다. 알겠습니까? 나는 너의 슬픈 울음과 아픈 몸짓을 지니노라. 자, 비애는 있잖아. 자, 나한테 비애는 슬픔이고요. 나한테 비애는 아픔이야. 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결국 나에게, 나라는 화자가 나왔지, 그지? 화자 속에,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은 비애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화자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 슬픔과 아픔이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이건 당연한 거지. 나에게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비애, 슬픔. 너를 돌려보낼 아무 이유도 찾지 못하였도다. 자, 비애라는 너를 돌려보내고 싶어. 그런데 돌려보내면 어디 가야 될 거 아니야? 누군가에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줄 사람이 없다고. 그럼 비애를 끌어안고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보낼 수가 없다는 얘기야. 은밀히 이르노니 행복이 너를 아주 싫어하더라. 여기서 반대말이 있죠. 비애의 반대말은 행복이라고 나온 거야. 우리가 슬픔을 느끼는 거의 반대말은 행복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 시어가 대조적이죠. 감정이. 하나는 행복, 하나는 비애. 그래서 비애, 깊숙이 박힌 화살 같은 거고 날아갈 수 없는 새 같은 거야. 내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은 거야. 내가 싫어가지고 얘를 쫓아내고 싶고 보내고 싶어. 근데 얘를 받아줄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내면 속에 간직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상황이야. 근데 은밀하게 뭐라 그랬냐면 비애야, 행복은 널 아주 싫어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비애의 반대말은 이 시에서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너는 짐진 나의 심장을 차지하였다. 나의 심장을 차지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 내 내면에 온통 비애로 가득 찼다. 그런 얘기겠지. 이해됐어? 무슨 말이지? 비애, 나의 신부 같은 존재. 신부가 뭐야? 나의 짝이잖아. 늘 함께하는 동반자잖아. 나는 비애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
인간의 몸속에 나의 몸속에는 비애가 가득 차 있고 나의 심장 가득 차 있고 늘 항상 동반해야 되는 함께 가야 되는 신부 같은 거다. 너를 위하여 나의 창과 웃음을 닫았노라. 자, 나의 창과 웃음을 닫았대. 자, 나의 창, 나의 웃음 모두 긍정의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얘도 반대의 뜻이 되는 거야. 비애의 반대는 웃음이야. 웃음. 행복이고 나의 창이고요. 결국은 창을 닫았다는 얘기는 나갈 수 없는 거지. 가둬놓았다는 얘기도 되는 거고 웃음을 닫았노라 그러니까 웃지 못하는 것은 비애의 감정이지. 슬픔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제 나의 청춘이 다한 어느 날 너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나의 청춘이 끝나면 너도 죽는 거야. 그러면 결국 화자한테는 비애가 늘 함께 했어. 언제? 청춘. 젊은 시절에 늘 항상 비애를 간직하고 살았어. 청춘이 죽었단 말이야. 너도 함께 죽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야. 결국 둘은 뗄 수 없는 운명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운명적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나 너를 묻는 아무 성문도 보지 못하였노라. 자, 그러면 생각해봐.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 묻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무덤에 있는 비석 있잖아. 돌로 된 비석. 자, 돌로 된 비석이야. 보지 못하였도다. 죽었는데 묻히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지? 그 얘기는 자, 생각해봐. 죽었도다라고 했는데 무덤에 갇히지 않았어. 그러면 살아있는 거잖아. 네. 그러면 제목의 불사조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죽었는데 너는 무덤에 비석이 없다, 묻히지 않았다. 그럼 넌 살아있는 거잖아. 죽었는데도 죽지 않는 불사조가 바로 너다라고 얘기한 거잖아. 자, 스사로 불탄 자리에 나래를 펴는. 자, 스사로는 스스로라는 뜻이야. 스스로 불탄 자리에 날개를 펴는. 자, 불탄 자리는 죽음이죠. 혹은 소멸이죠. 그런데 날개를 다시 폈다고.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잖아. 죽었는데 살아있는 거. 죽었는데 날개를 펴는 거, 살아있는 거. 오 비에 너의 불사조 나의 눈물이여 라고 돼 있어. 불사조는 죽지 않는 거니까 영원성을 지닌 존재, 불멸의 존재, 이게 불사조를 의미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결국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게 이제 일종의 불사조, 이거를 부활이라고 해도 되지, 그지? 부활하고 있는 거죠. 죽지 않았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 시에서 우리가 좀 깊이 연구해야 될 지어가 뭐 있냐면 비애를 비유적으로 표현했어. 비애는 뭐다? 바퀴나 살이다. 비애는 날지 않는 새다. 이게 중심 시어야. 그리고 비애는 나에게, 화자에게는 신부 같은 존재야. 없어서는 안 되고요. 늘 항상 함께하는, 죽을 때까지 같이 하는 그런 존재. 즉 동반자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게 비애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비애는 죽지 않는 불사조라고 했죠. 이거는 부활하고요, 불멸이고요, 영원성을 지닌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럼 결국 이 사람은, 즉 화자는 청춘부터 함께했던, 청춘이 가고 난 다음에 비애도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운명 공동체, 함께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비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감정을 얘기했는데 비애라는 감정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좀 어렵게 이야기한 거야. 자,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한다면 이렇게 되겠지. 박힌 화살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는 화살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뺄래야 뺄 수 없는 거고 딱 자리 잡혀 있는 거야. 고정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날지 않는 새. 날개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날아갈 텐데 벗어날 수 없는 거지. 나의 내면과 함께 영원히 가는 거, 날지 않는 새란 말이야. 그게 뭔데? 비애란 말이야. 그 다음에 비애는 나의 신부라고 얘기했지. 비애는 죽지 않는 영원 불멸의 부활을 알리는, 즉 영원성을 지닌 존재가 바로 비애다. 죽더라도 다시 살아나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게 바로 비애라고. 자, 마지막으로 비애에 대해서 잠깐 더 하면 이런 거죠. 비애는, 자, 화자는 비애를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대접하느냐, 즉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중요해. 여기서는 화자는 비에 관한 태도가,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얘는 원래는 도피하고 싶은 거야. 도피, 벗어나고 싶은 거야. 그게 비애라고. 자, 근데 벗어날 수 없지요. 벗어날 수 없는 게 비애라고. 알았지? 그러면 마지막 애가 뭐냐면 운명처럼 계속해서 함께하는 존재다. 함께 해야 할 존재로 여기고 있고 대하는 태도도 그렇다. 알겠죠? 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 잠깐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끝낼게. 자, 여기에 나온 비애는 이건 추상적이지? 잘 들어. 추상적이야. 우리가 비애를 보거나 만질 수가 없어. 추상적이야. 그런데 이런 걸 다른 말로 관념적이라고 그래. 똑같아. 반대말은 구체적이겠지만 이걸 갖다가 비유적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구체적. 자, 비애는 추상적이니까 볼 수가 없는데 관념적이니까 만질 수도 없는데 마치 만질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어. 금방 나 얘기했던 화살, 새, 그 다음에 동반자, 이런 것들이 모두 비애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추상적인 걸 구체적으로 얘기했다 그러면 맞는 거죠. 됐지? 그 다음에 이 시에서 자주 나왔던 게 뭐냐면 감탄형어미야. 감탄형어미. 대표적인 게 뭐야? 비애 이러고 느낌표를 딱 쳤다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영탄법을 말하는 거예요. 표현법은 영탄법. 자, 종결어미는 감탄형 종결어미를 썼어. 그 다음에 비애는 의인화시켜서 너라 그랬지요. 이건 친근함의 표현이고요. 맞죠? 그 다음에 청자로 설정했다. 비애가 바로 청자다. 이 시 연구하고 있는 거야. 마지막으로 이 감탄형은 결국 정서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정서가 생각 느낌이니까. 이게 정지용의 불사조였어. 알겠니? 이어서 문병란의 꽃씨라는 시인데, 이 꽃씨가 뭐냐 그러면 이거는 봐봐. 가을의 열매라고 생각하면 돼. 열매가 있지. 열매 속에 씨가 있잖아. 그러면 이 꽃이라는 건 가을이 되면 꽃도 떨어지고 잎도 떨어져. 그러면 사실은 쓸쓸함이란 말이야. 정서적으로 쓸쓸함이 느껴져.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꽃이 피었던 게 떨어지면 다 떨어지니까 마치 옷을 벗은 것처럼 쓸쓸해 보이잖아. 그지? 그런데 이 화자는 있잖아. 그 쓸쓸함 가운데 작은 꽃씨를 보면서 뭔가 꽃씨의 의미를 인식하고 깨달았어. 뭔가를 깨달았다고. 뭐 생명을 깨닫든 뭐 아무튼 깨달았단 말이야. 자, 여기서 중요한 말. 이렇게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인식과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걸 뭐라고 하냐면 관조적이라고 부르는 거야. 관조적. 알았어? 이 용어를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어떤 대상을 관찰하고 그 의미와 그 안에 있는 속성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관조적 태도라고 한다. 관조적. 화려한 여름날 무성한 잎이 있었을 때 그때는 몰랐는데 잎이 떨어지고 꽃잎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해행하니 나뭇가지만 남았어. 쓸쓸하다고. 근데 거기 보니까 다 떨어지고 쓸쓸함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꽃씨를 본 거야. 그 꽃씨가 주는 게 뭘까? 그러면 잡아봐. 꽃씨가 주는 건 뭐 여러 가지로 상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나중에 다시 봄이 되면 꽃씨가 떨어지고 새로 식물이 자라나지. 그럼 이거 생명이라고 볼 수 있어. 생명이 여물어 간다고, 꽉 채워간다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성숙이라고. 자, 잎이 떨어지고 꽃이 떨어지고 쓸쓸하지만 그 작은 꽃씨 속에 뭔가 성숙. 그 성숙을 위해서 잎과 꽃은 떨어지는 걸 뭐라고 하냐면 비움이라고 하는 거야. 비워야지 성숙하는 거야.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가을은 겉으로 보기에는 나뭇잎이 떨어지고 가지만 남아서 쓸쓸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디테일한 부분에 들어가면 꽃씨처럼 비움을 통한 성숙이라는
그 어떤 내면을 꽉 채우는 과정이 있구나라는 걸 화자는 작은 꽃씨를 보며 깨달은 거야. 자, 그럼 본문 한번 볼까? 자, 가을날 계절의 배경이 나왔죠. 자, 가을은 우리가 보통 풍요의 계절, 이거는 추석이라 해서 풍요의 계절이고, 그다음에 지금 꽃잎이 떨어지고 나뭇잎이 떨어지고 이건 쓸쓸함이야, 알았니? 쓸쓸함. 그다음에 가을하면 이 쓸쓸함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돼 성찰의 계절이라고 해. 여기서는 성찰의 계절이라고 해야 되겠죠. 왜? 뭔가 깊이 생각하는 거니까. 자, 봅시다. 가을날 빈손에 받아든 작은 꽃이 하나. 바로 이거야, 이거. 이게 관조적인 어떤 인식과 깨달음의 계기가 되겠지, 그지? 그리고 이 크기가 작지만 이 꽃씨는 아주 그 내면이 꽉 차게 성숙하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시어는 바로 꽃씨가 되는 거. 그래서 제목이 꽃씨란 말이야. 자, 꽃씨 하나. 그러면 화자는 지금 빈손에 꽃씨 하나를 보고 있네, 그지? 맞지? 보고 있잖아. 자, 가을날이면 쓸쓸한데 꽃씨 하나를 보고 있어. 이 말은 이 꽃씨를 발견했다 그런 얘기야. 미처 생각지도 못하다가. 그 숱한 잎이며 꽃 다 어디 갔어? 다 떨어졌지. 찬란한 빛깔이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가을은 소멸의 계절이고 쓸쓸함의 계절이라고 이야기한 거지요. 그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오직 하나의 작은 꽃이 속에 모여든 가을. 모든 가을이 여기 다 집중되어 있는 거야. 이해됐어? 모여들었다니까 바로 이게 응집이고 여며 있는 것을 말한다. 꽉 차 있다고. 뭔가 가을이 작은 꽃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오직 하나의 작은 꽃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 작은 꽃씨는 가을에 남아있는 거고 요거하고 반대말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위에서 불사조에서도 반대말 나왔었잖아. 대비라고 그랬잖아. 대비 대조. 여기도 대비와 대조가 나옵니까? 네. 작은 꽃이와 꽃은 대조 대비라고 볼 수 있다. 꽃이 아름다웠지만 꽃은 떨어지고 모든 가을이 작은 꽃이 안에 응축된 거야. 응집된 거라고. 그러니까 아주 소중한 거겠지. 빛나는 여름의 오후. 왜 빛난다고 했죠? 아까 녹음하고 잎하고 꽃이며 다 있던 거니까. 그러면 자, 빛나는 여름이라 했는데 여름은 사실은 계절이잖아. 그러면 빛난다고 한 것은 감각일까 아닐까? 감각이지요. 구체적으로 하면 시각 맞죠? 여름을 빛난다고 한 건 형상화시킨 거. 형상화가 뭐야? 보여준 거라고. 여름이라는 계절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단어는 빛나는이라고. 빛나는. 핏빛 꽃들의 몸부림을 친다는 얘기가 여기서는 막 이렇게 피어나는 거지. 뜨거운 노을의 입김이 여물어 하나의 무게로 만져지는 것일까? 자, 하나의 무게가 된 건 앞에서 빛나는 여름 꽃들이 몸부림치고 뜨거운 노을을 입김이 여물어 가는 거, 그게 다 응축된 게 작은 꽃이 아닐까라고 얘기한 거야. 이게 바로 작은 꽃이야. 오케이? 하나의 무게가 바로 꽉 찬 작은 꽃을 의미하고 그 꽃이 안에는 꽃의 몸부림도 있고요. 뜨거운 노을의 입김도 그 안에 다 녹아있는 것 같아. 아까 인식이라고 했잖아. 자, 비의 껍질을 모아 태워버리면, 비에는 아까 나왔던 슬픔이 있죠. 비의 껍질 모아 불태워버리면 아까 나왔던 이게 비움의 과정이고 없애는 거야. 자, 비의 껍질을 뭐라고 할까? 이거는 비에라는 건 아까 몸부림치는 여름의 흔적이 되겠지. 여름의 흔적.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 없애버리면 갑자기 뜰이 넓어지는 가을날. 자, 뜰이 넓어졌다는 얘기는 비워버렸으니까 더 넓게 보이는 것도 돼. 알았니? 자, 가을이니까 이게 가능하죠. 여름이었으면 불가능했지만. 그래서 가을은 이렇게 비워지는 계절이고 비워지면서 뭔가 채워지는 계절이라는 뜻이야.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내 마음 어느 깊이에서도, 마음속 깊이죠. 내 마음 어느 깊이에서도 고이 여물어가는 빛나는 외로움.
자, 고이 여물어 가는 빛나는 외로움이래. 외로움이 빛난데. 아까 나왔는데요. 이것도 정서인데 정서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네. 어느 부분이야? 시각적으로 표현했죠. 고이 여물어 간대. 외로움이 여물어 간대. 아까 나왔던 형상화. 생각해봐. 이 외로움이라는 정서는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 근데 빛난다 그랬어. 그리고 곱게 꽉 차간대. 여물어 간대. 그러면 외로움이 여물어 간다는 얘기는 외로움이라는 부정적 정서가 꽉 차가는 거니까 긍정으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게 바로 성숙이라는 거야. 자, 성숙. 외로움이라는 과정을, 부정적 과정을 겪어야지만 긍정에 도달한다. 비워야지만 채워지는 작은 꽃이다. 이해됐니? 이런 거야. 그래서 꽃씨가 이야기하는 게 내면의 성숙이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외로움이라는 부정적 감정은 이렇게 가을이 되면 빛나고요. 또 여물어가면서 성숙이라는 긍정의 감정으로 정서로 전환된다. 그게 언젠데? 가을이라고. 알겠어? 빛나는 외로움. 여기 느낌표 쓰니까 영탄법이야. 이것도. 자, 그래서 외로움이라는 정서를 구체적이고 형상화시킨 것은 바로 이 부분이고, 시각적으로 형상화시켰다. 빛나는. 위에서는 뭐였는데? 여름이라는 계절을 빛난다고 했죠. 똑같이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빛나는 여름, 빛나는 외로움 모두 추상적인 걸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고, 감각은 시각이다. 마무리. 오늘은 가을이잖아. 한 알의 꽃씨를 골라. 자, 꽃씨는 위에서 말한 대로 바로 이것을 의미하죠. 성숙이죠. 자, 오늘은 한 알의 꽃씨를 골라가지고 기인. 자, 기인은 원래 긴이야, 긴. 이게 맞는 거야. 긴, 이건 틀린 거야. 근데 일부러 틀리게 썼어. 이게 더 어울리니까 시인이 맞는 걸 안 쓰고 틀린 걸 썼다고. 그러면 이유가 있는 거잖아. 시인이 일부러 쓴 거잖아. 아, 시인이 이게 틀리고 맞고를 몰라. 알면서 틀리게 썼다고. 이유는 뭐야? 긴보다는 기인이 훨씬 더 긴 거야. 느낌을 살린 거야. 이런 걸 시적 허용이라고 한다. 틀렸는데 맞는 걸로 허용해 주자. 이 시에서는 긴보다는 기인이 더 맞다. 시적 허용. 됐니? 아주 길다 그런 얘기야. 기다림의 창변. 창변. 이게 창이 윈도우야, 윈도우. 창가를 창변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은 창가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창변 이렇게도 얘기했어. 기다림의 창가에, 기다림이라는 창가야. 기다림이 어떻게 돼? 선생님 봐봐. 이렇게 올 때까지 보고 있는 거잖아. 창변, 창가가 바로 그거 기다리기에 딱 좋은 그 공간이잖아. 그지? 유리창 너머로 언제 오나 이렇게 보고 있잖아. 기다림이라는 창가에 화려한 어젯날의 대화를 묻는다. 자, 어젯날에, 이거는 과거를 말하는 거고, 잘 들어봐. 해석을 해야 돼. 화려한 어젯날에 대화를 묻는다.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자기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야. 과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는 성찰이라는 단어가 맞죠. 성찰이 뭐야? 과거를 살피고 반성하고 과거를 되돌아보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는 봐봐. 지금 비웠더니 작은 꽃씨가 됐고요. 외로움이 점점 성숙으로 바뀌고 있고요. 지금 성찰하고 있는 거지. 자, 성찰을 더욱더 완전하게 한다는 뜻이야. 완전하게. 과거를 돌아보면서 대화를 묻는다. 나 스스로 성찰하는데 과거까지, 지금 현재의 가을이 아니라 과거의 것까지 떠올리면서 완전한 성찰을 이루려고 화자는 지금 과거를 떠올리고 있는 거야. 현재도 성숙이지만 인식이지만 과거를 떠올리면서 더 완전한 성숙을 지향하고 있다. 알겠지? 자, 그러면 결국 꽃씨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과거를 생각하고 현재를 생각하고 하면서 성숙이라는 거, 이런 걸 떠올렸단 말이야. 자, 시에서 중요한 거 한번 볼까? 자, 여기 내용 중에 꽃씨가 가장 중요한 제목이면서 소재란 말이야. 꽃씨가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된다고? 바로 위에 있네요. 비움을 통해서 성숙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지?
자, 비워지면 우리의 정서는 어떻게 될까? 쓸쓸하지요. 쓸쓸함. 여기서 표현대로 하면 외롭지요. 외로움. 이해됐어? 응? 자, 쓸쓸함과 외로움. 쓸쓸함과 외로움은 부정적 감정이죠. 맞지, 그지?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야 꽃씨가 되는 거죠. 비움이 있어야 성숙하는 거지. 그러니까 꽃씨가 되기 위해서는 외로움이 필요하잖아. 맞지, 그지? 그러니까 이 외로움은 부정적인 거지만 빛나는이라는 단어를 쓴 거야. 빛난다고. 외로움이 있어야 꽃씨가 되고요. 비움이 있어야 성숙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외로움이라는 건 원래는 부정적 감정이지만 성숙함으로 가거나 꽃씨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빛난다고 얘기한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비움과 쓸쓸함. 자, 선생님 봐봐. 비움과 쓸쓸함, 외로움, 얘네들은 유사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걸 비슷한 속성을 가졌다 그래서 얘네들을 유추라고 하는 거야. 유추. 유추하고 있어. 꽃씨를 통해서 꽃씨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쓸쓸함과 외로움이 있어야 되듯이 비움이 있어야 된다. 얘네 둘은 속성이 유사하기 때문에 얘네 둘을 유추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 내용을 잠깐 볼까? 제일 처음에 꽃씨 하나를 빈손에 올리고 꽃씨가 어떻게 만들어지지? 그것처럼 나의 내면의 성숙도 함께 떠올린다. 그러다가 나는 완벽하게 완전한 성숙을 이루고 완전한 성찰을 위해서 마지막 연에 이걸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야. 네. 알겠지? 그럼 여기는 계절의 변화 나옵니까? 네. 여름부터 가을까지 계절의 변화가 나와? 네. 맞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나온다. 이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여름은 꽃이 피고 여기서는 숱한 잎과 꽃이라고 해서 화려함, 찬란함, 몸부림, 뜨거운 노을 익힘 막 이런 게 다 여름이야. 근데 가을은 작은 꽃이 하나밖에 안 남았네. 외롭고 쓸쓸해. 겉모습은. 그런데 모든 가을이 이 꽃씨 안에 다 응집되어 있는 것 같아. 여기 이 안에 다 있는 거야. 이거 만들려고 쟤네들이 그랬던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럼 봐봐. 과거를 떠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성찰하고 성숙하려고 과거에 그랬던 거야.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지. 여름을 되돌아보는 것처럼. 여름 다음에 가을이 오니까 여름의 화려함은 의미가 없어. 과거의 화려함은 의미가 없어. 현재의 성숙과 현재의 꽉 찬 응집이 훨씬 더 중요하구나 라는 성찰과 성숙의 의미를 이야기했고, 여기서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들일 건 뭐냐면 뭔가 비워내고 뭔가 떨쳐내고 없어져야지 그 다음에 내면에 꽉 찬 성숙이라는 걸 얻을 수 있구나라는 걸 화자는 깨달았어. 그러니까 관조라고 얘기한 거야. 선생님이 관조. 알겠지? 자, 여름의 속성도 나오고 가을의 속성도 나오고 겨울의 속성도 나오고 뭐 이런 거. 자, 여름부터 가을, 겨울까지 가도 돼. 상관없어. 왠지 알아? 가을날에 잎과 꽃이 다 떨어진 거고 마지막 남은 게 겨울의 작은 꽃씨가 남아도 상관없지. 가을보다는 겨울 쪽으로 가는 게 더 어울리겠지. 겨울 되면 다 없어지잖아. 딱 남은 게 그게 꽃이야. 그거 보면서 성찰하고 성숙의 의미 이런 것들을 깨달았단 말이야. 자, 여기까지가 문병란의 꽃이라는 시였어. 이어서 문제 풀이로 가자. 1번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불사조하고 꽃씨에 대한 내용. 1번 가는 나와 달리 시간을 나타내는 표지. 시간을 나타내는 게 뭐냐면 뭐 여름도 있고 이제 그런 거, 오늘, 어젯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두 개 다 화자의 비극적 처지를 부각시킨다. 자, 가는 화자의 비에 비극적 처지를 부각시키는 건 맞는데 문제는 나에도 시간을 나타내는 표지가 등장하지요. 알았어?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가나 모두 시간을 나타내는 표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화자의 비극적 처지라고 그랬는데 이건 틀렸어. 왜냐하면 화자는 있잖아. 불사조에서 비애를 수용했단 말이야. 어디를 쫓아보낼 수도 없고 내면에 깊숙이 박혀있는 거야. 비애와 더불어 청춘을 함께 살았고 운명적 관계니까 비극적 처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시간 표지는 둘 다 나왔다. 2번. 나는 가와 달리 이렇게 묶었어. 나에는 의문형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성찰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의문형 표현 가도 마찬가지죠. 위에 보면 물음표가 꼭 안 나와도 돼. 뭐 예를 들면 뭐뭐 했느냐 이렇게 했어. 물음표 없이. 그럼 물어보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의문형이니까 달리가 아니로 가나 모두 의문형 표현을 사용했다고 한 거야. 그 다음에 화자의 성찰적 태도는 나에만 나오죠. 3번.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나는 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간 변화. 일단 나의 계절의 흐름은 맞았는데 여기는 가도 역시 계절의 변화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맞지? 가나무도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했는데 이거 뭐야? 의인화 시켰대. 의인화. 인격을 부여했느냐? 자, 가에는 인격을 부여했죠. 왜? 비에는 마음속에 박힌 뭐라고 했어? 화살이라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새라고 했잖아. 날지 못하는 새. 그러면 봐봐. 자, 비애라는 감정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새에다 비유했다면 인격이 아니고요. 이거는 화류법이 되는 거야. 화류법. 무생물을 생물한테 비유한 화류법이지. 여기서 말한 건 의인법이니까 아니지요. 자, 이것도 틀렸고 5번 가나모드 영탄법. 그렇지. 느낌표 정서 표현하는 거 화자의 감정 표현하는 거니까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볼까?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A가 뭐냐면 그 앞에 봐봐. A는 자, 빛나는 여름 오후 꽃과 잎들의 몸부림 뜨거운 노을의 입김. 이게 여름이 알아니? 여름을 얘기한 거야. 이게 B. A는 그 위에 나와서 너는 박힌 화살 날지 않는 새. 그래서 비애를 갖다가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웃음과 슬픔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적절한 걸 찾아보자. 추상적 대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했다. 아까도 선생님 설명했는데 이거는 모두라고 해야 되겠지. 둘 다라고 그랬잖아. 비애를 화살, 비애를 새. 비에서도 추상적 대상인 여름이 빛나고 있고요. 외로움이 빛나고 있고 둘 다라고 해야 되겠지. 모두라고 해야 돼. 2번. B는 A와 달리 이렇게 하면 B만 확인하는 거야.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부정적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자연과 인간의 대비는 나타나지만 부정적 처지는 아니죠. 자,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대비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자연 현상을 인간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건 맞고요. 부정적 처지를 나타내는 건 아니다. 자, 보세요. 대비. B는 부정적 처지를 나타내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자연 현상을 인간에 빗대은 거야. 대비가 아니고. 이거는 지금 A 말고 B만 해석해도 틀렸단 말이야. 알겠니? 3번. A는 정적 이미지. 이게 뭐야? 멈춰 있는 거. 자, 생각해봐. 가슴 속에 박힌 화살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날지 못하는 새 움직여 안 움직여? 못 움직여.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니까 정적이죠. 이번에는 B는 동적 이미지를 활용했다. 동적이라는 건 막 움직여. 움직이나 봐봐. 꽃씨가 있잖아. 자, 꽃씨가 되기 전에 여름에 꽃이 잎이 몸부림치다 그랬잖아. 몸부림치면 움직여? 네. 정답은 3번이네. A는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가변성이 아니라 불변성, 변하지 않는 거. 시각적, 촉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불변성도 아니고요. 변하는 거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날지 않는 새, 이건 움직이지 못하니까 고정되어 있는 거고, B의 핏빛의 꽃, 뜨거운 노을, 이런 거는 촉각적, 시각적이지, 이건 변하지 않는 속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지요. 오히려 뜨거운 노을, 이건 보여주는 거고, 핏빛 꽃, 이것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시각, 촉각은 맞는데 불변성, 변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여름은 금방 지나가고 가을이 되면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변하는 거죠. 5번. A와 B 모두 청자에게 말을 걸려는 건 B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청자에게 말을 거는 건 A 부분만 그렇죠. B는 청자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야. 자, 그 다음에 보기를 바탕으로. 자, 우리가 문제 잘 모르면 보기 읽어볼까? 가나 공통적으로 한 존재의 소멸을 통해 새로운 생성이 이어지는 모습 맞죠?
비애가 죽었는데 살아있고요. 꽃씨는 여름에 꽃과 잎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생이 새롭게 만들어진 거잖아. 그래서 비애였고요. 비애는 함께 지닌 숙명을 지녔다. 그리고 비애는 소멸과 부활을 거듭하는 영원한 존재의 불사조고요. 나에서는 꽃잎이 살아있는 꽃이고요. 꽃이 여기는 비애. 자, 내적 성수 이룬 과정. 소멸하고 비운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움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게 과거 성찰이라고 그랬지. 마침내 내적 성숙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내적 성숙이 완전해지려면 과거에 대한 성찰도 들어가면 더 완벽해진다. 그 얘기 아까 한 거야. 자, 감상이 틀린 거. 가에서 너는 나의 가장 안에 있었다. 내면 맞죠? 내면 비애가 가장 안쪽에 있었다. 나의 심장을 차지했다. 비애라는 감정이 근원적 감정임을 이해하고 있죠. 맞았고 나의 신부 비애는 동반자라 그랬지. 함께 있다가 함께 죽었대. 운명적 관계, 숙명적 관계 맞았어. 자, 근데 이거 조심할 게 뭐냐면 숙명적 존재라고 그러잖아. 위에서 있어야 돼 이거. 영원한 존재 숙명을 지녔다고 밝히고 있다. 됐니? 위에 보기에서 찾아야 돼요. 근원적 감정 이것도 찾아. 어디 있어? 근원적 감정 이게 없으면 틀린 거야. 자, 가에서 비애는 불탄 자리에 날개를 자 이거 불사조죠. 죽지 않는 존재의 소멸이 새로운 생성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형상화했대. 죽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생성된대. 그러면 여기서는 비애가 소멸과 부활을 거듭하는 영원한 존재 똑같은 말이죠. 4번 나에서 숱한 잎이며 꽃이며 찬란한 빛깔이 사라진 다음에 작은 꽃이가 됐으니까 소멸이 있어야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자연현상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위에서 찾아볼까? 자연현상을 위해서 자연현상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있다. 맞죠? 5번 나에서 꽃씨를 골라가지고 긴 기다림의 창가에서 화려한 과거의 삶을 과거를 되돌아보며 대화를 묻는다. 성찰한다. 완전한 내적 성숙이 이루어짐을 말했다. 틀렸죠? 완전한 내적 성숙 생성과 비움을 통해서는 맞는데 반복이 아니죠. 생성과 비움, 과거의 성찰 이 세 가지가 1, 2, 3이 합쳐지면 완전한 내적 성숙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답은 5번이 틀렸죠. 반복이란 말 때문에 틀린 거야.